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인생의 매 순간이 인상적인 일투성이의 연속이긴 할 겁니다. 원래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도 그 평범하지 않은 일이 저한테까지 찾아오리라곤 꿈에도 몰랐는데. 사연 라디오를 좋아하는 제게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경험이 생기다니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저는 괜찮은 인생, 잘 사는 인생 살고 있냐 물으면 아니라고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며 말하고 다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 곁을 지켜주며 현재 8살 딸아이를 같이 키우는 남편의 직업은 말이죠. 조금은 규모가 있는 기업의 회장님의 운전기사입니다. 처음 남편을 만나 연애하던 시절에는 그런 직업이라 말해서 엄청 걱정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아무래도 기업 회장님들의 갑질하면서 저도 모르게 프레임이라는 게 쓰여진 상태였죠. 결혼 후에는 그런 힘든 일을 꾸준히 하는 남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됐고요. 당신 정말로 괜찮은 거 맞지? 괜히 나랑 우리 소율이 생각하느라 버티는 건 아니지? 요즘 뉴스 보면 대기업 회장님들이 그렇게 직원한테 갑질을 한다면서. 당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분간 혼자 외벌이를 하게 된 남편이 걱정됐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기업 총수님들의 일상 이야기로 한바탕 난리가 난 적도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조심스럽게 남편을 붙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당신 여태 그런 생각했어? 걱정 마. 우리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누가 그래? 회장님들은 다 갑질한다고. 그건 다 그냥 프레임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남편이 정말 진심으로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해서 그나마 전 남편의 직장이 괜찮구나 믿게 되었죠. 솔직히 남편이 받는 연봉이 적은 편은 아니었어요. 물론 가끔씩은 주말 없이 불려나가 밤늦게나 돼서 오는 날도 있었지만 그만큼의 보수를 챙겨주는 곳이긴 했으니까요. 당신도 잘 알잖아. 이렇게 복지도 좋고 야근한다고 야근 수당도 잘 챙겨주고 이러는 곳이 많은 줄 알아? 우리 회사 절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회사 아니니까 안심해. 그런 회사였으면 나도 경력 있으니 다른 곳으로 이직했겠지.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괜찮지만 괜히 걱정되니까 그렇지. 얼마 전에는 또 큰 기업 회장 일가 얘기로 떠들썩했잖아. 그래, 당신 걱정하는 거 내가 다 알지.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괜찮아. 내가 다니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니까. 남편은 제 걱정에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험한 일을 당하거나 하진 않는구나 하며 안심을 하고 지낼 수 있었죠. 이런 대화를 나눈 뒤로 저는 오롯이 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내조를 하면서도 제 일을 손에서 놓지 않는 그런 평범하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름 이만하면 행복한 가정이라 할 수 있지. 스스로 인생의 자부심을 느끼며 가정을 일궈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 인생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제 남편의 죽음이었죠. 그날의 일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했던 어느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였어요. 평소처럼 고객과 상담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오후였죠. 선영 씨, 자기 자리에 핸드폰 아까부터 계속 전화 오는 것 같던데 한번 확인해봐. 급한 전화인 것 같던데? 깜빡하고 핸드폰을 자리에 놔두고 갔던 저는 옆자리에 있던 동료에게 아까부터 몇 번이나 핸드폰이 울리더라 하는 소리에 죄송합니다 하고 핸드폰을 열어 발신인을 받죠. 남편이 10통이 넘도록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쩐지 그걸 보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 남편은 제가 일하는 중이구나 싶어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를 대신 남겨놓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남편이 아닌 이상한 사람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건너편에서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하는데 순간 눈살이 찌푸려졌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조금은 퉁명스럽게 말을 하게 되었죠. 누구신데 저희 남편 전화를 이렇게 받으세요? 저희 남편은 어디 가고요?
드디어 연락 받으셨네. 여기 응급으로 들어온 환자분이랑 부부관계 맞으시죠? 어서 병원으로 오세요. 환자분 위급합니다. 자신을 간호사라 밝힌 사람은 남편이 지금 위급하다고 최대한 서둘러야 임종을 지킬 수 있을 거라 그런 말을 하더군요. 순간 제 귀에는 이명만이 맴돌았습니다. 당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침까지만 해도 잘 다녀오라 인사했던 사람인데 왜 병원 응급실에 있는 건지 이 모든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순간 몸을 움직였던 건 임종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이었죠. 어쨌든 살면서 쉽게 듣는 단어는 아니었으니까요. 차를 몰고 가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저는 급하게 길에 뛰어나가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회사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정신없이 나온 상태였죠. 그런 제 상태를 보더니 택시기사도 목적지를 듣고는 최대한 빠르게 차를 몰아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 하나 제대로 못 꺼내는 저를 보며 빨리 들어가 보세요 하던 그 택시기사님. 지금이라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중 한 분이세요. 아무튼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 제가 마주할 수 있었던 건 의사의 차가운 말 한마디였죠.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상태는 좋지 않지만 아직 보호자님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얼른 남편에게 달려가서 일어나라 소리쳤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남편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을 다 수습하기도 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장례를 치르게 됐죠. 갑작스러운 소식에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저희 가족들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장례식장 안은 정말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남편의 회사에서는 정말 딱 일을 하다가 사망한 직원에 대한 도리만 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산재나 보상 같은 것들의 기준이 저마다 있을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정도의 선의를 베풀어 주더군요. 덕분에 산재 처리를 통해 갑작스레 잡힌 남편의 장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고 남편의 급여, 위로금 등 금전적인 보상을 저희에게 해주었습니다. 화환도 팀별로 보내주고 조문도 형식적이었지만 몇몇이 와주었어요. 누군가 장례식을 치러보면 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모두가 다 형식적이라 어딘가 건조하게 느껴졌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짝, 남편을 잃은 슬픔이 그런 보상들로 어떻게 채울 수 있겠어요. 아무리 제 앞에서 남편에 대한 슬픔을 토로한들 저보다 슬플 사람은 시댁 식구들 정도라 전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제 남편은 저희 가정에 필요하고 또 딸과 저에게 사랑받는 가장이었어요. 다만 그래도 속상한 일 하나를 손에 꼽자면 그렇네요. 남편이 모셨다던 회장이라는 사람이 장례식에 오지 않은 일이었어요.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남편이 모셨던 회장이란 사람은 지병이 있는데 하필이면 장례식 날과 겹쳐서 입원을 하게 됐다더군요. 이건 남편과 함께 일했던 수행비서팀 사람들에게 듣게 되었는데 사람이 아프다고 하니 어쩔 수 없겠지만 섭섭했습니다. 듣기에 죽을 병도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의 옆에서 이토록 열심히 뒷바라지 해준 사람 마지막 가는 길 정도에는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회장님께선 지병 때문에 장례식에 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입원하셨거든요. 박 기사님 일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못 가서 미안하단 말씀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래요. 물론 한 회사의 사장이니만큼 회장님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그것도 아침마다 보던 얼굴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잊을 수 있는 일인지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던 그날까지도 나타나지 않는 회장님의 괜히 야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남편이 얼마나 그 회장님 옆에서 오래도록 일을 했는데 지병이라지만 움직일 수 있다면 와서 꽃 하나 올리고 마지막 가는 길 인사라도 해줬으면 했죠. 사실 이 야속한 마음도 그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남편이 다니던 그 회사, 남편을 앗아가버린 그 회사가 미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단 한 가지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어느 정도의 보상도 받았고 거기에 남편의 사망보험금도 있었기에 당분간은 실질적인 현실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는 점이겠네요.
제가 이렇게 돈 이야기만 하면 저를 돈에 미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들 아실 겁니다. 세상이 원래 돈으로 돌아가는 곳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특히나 저희 집이 남편이 벌어오는 생활비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었던 집이기에 제가 이토록 무력을 부리는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저 역시도 결국 돈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일선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현실은 잔인했죠. 하지만 제가 다니던 회사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생각보다 마음 정리에 걸린 시간도 길었거니와 그간 제 편의를 다 봐준 회사에는 이미 제자리에 다른 직원을 채용해 앉혔거든요. 그래서 전 경력을 통해서 이직을 하려고 했었지만 당시 다들 아시는 그 시국 때문에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웠어요. 거기에 애가 딸린 애엄마인데 한부모 가정. 받아주는 회사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만 깎아먹는 생활이 반복됐죠. 그래서 저는 찾다 파출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파출부 일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파출부를 부르는 사람들은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라 드라마처럼 고고할 줄 알았는데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고 돈은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면서 최대한 부려먹으려고 하고 저를 고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갑질을 무슨 완전 100년의 원수 대하듯이 갑질을 해대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 하는 일에 적응도 제대로 못한 저는 들어가는 집마다 얼마 못 버티고 금방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저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일자리 제대로 주선해주기 어려워요. 한 곳에서 계속 머물지도 못하고 클레임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일이 서툴러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집에서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말만 지금 몇 번째인지 아세요? 집에 애도 있다는데 제대로 좀 합시다. 예? 그런 제 행동에 들어오는 일들도 사실 이전보다 많이 줄었고요. 파출부 소개소의 소장은 제게 잔소리를 퍼붓곤 했죠. 이해합니다. 이건 파출부 일을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제 탓임에 분명했으니까요. 그래도 겨우 구한 일을 포기할 순 없었죠. 그래서 힘들어도 어떻게든 버티면서 계속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제 소식을 들은 남편의 친한 동료가 저에게 남편이 모시던 회장님 댁으로 가는 것은 어떻겠냐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소식을 어쩌다 회장님에게 전하게 되었는데 회장님이 말하길 어린 딸도 있는데 여자 혼자 몸으로 고생한다고 차라리 자신의 집으로 취직을 시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괜시리 밉기도 하고 뭔가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급여를 제안하더라고요. 저는 딸을 생각해서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고생하는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첫 출근 날이 되어 이제 그 회장님이라는 잘난 얼굴 구경 좀 하겠네 싶은 마음으로 회장집을 찾아갔는데 저는 이번에도 회장님의 그 잘난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지병 때문에 입원해 계신 지 오래라 집에 못 오신 지 꽤 됐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병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더니 이쯤 되니 오히려 그 회장이란 사람이 좀 불쌍하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뭐 제가 불쌍해야 할 그런 입장은 아니었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제 업무는 자연스럽게 회장 아들 부부와 회장의 손주를 케어하는 일로 넘어갔습니다. 당사자인 회장이 없으니 그 자식, 손자를 케어하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참, 이게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걸 또 느끼게 된 것이 일을 시작하면서였어요. 회장의 아들네에는 자기 자식한테 아무 관심도 없더군요. 둘은 걸핏하면 저한테 자기 자식 부탁한다는 말만 남겨두고 밖으로만 나돌았어요. 저야 손이 가는 개개수가 줄어드니 일이 쉬워져서 좋았지만 쓸쓸히 혼자서 지내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집에 있는 제 딸이 생각나서 일을 대충대충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회장의 손자라는 아이를 제 딸 보듯이 케어해주기 시작했죠. 게다가 회장의 손자는 어딘가 결핍이 상당해 보였습니다. 큰 사고를 겪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트라우마를 상당히 앓았다고 해요. 그런데 부모란 적자들은 자기 자식이 그런 상태인데도 본인들은 귀찮다고 사용인들에게만 자기 자식을 적당히 떠넘기다니 저는 그 아이가 참 안타깝고 짠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이도 저를 마치 각인이라도 된 것처럼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 특히나 제 앞에서 유난히 보채고 하더라고요. 아줌마, 이거 한 번만 같이 읽어보면 안 돼요? 저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집에서 부모님이랑 한번 복습해보라고 선생님이 그러셔서. 어디? 여기 이 부분부터 같이 읽으면 되나? 자,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회장 아들 내에는 이렇게 어린아이가 가엾지도 않은지 학교에서 부모에게 응당 부탁하는 일들도 하나 제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가령 학교 준비물이나 숙제 같은 부분은 같이 챙길 법도 한데 그 모든 일을 과외 선생님이나 남들한테 다 떠맡기고 자기들은 놀러 나가기 바빴죠. 아들이란 사람은 회장님 대신에 회사 일도 해야 한다더니 그런 모습을 전 이 집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죠. 그래서 더욱 이 회장 손자에게 손이 갔던 것 같아요. 제 딸 또래의 어린 것이 사랑이 고파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으니까요. 그러다가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부잣집이 있는 곳은 또 다른 부잣집이 모여있는 동네잖아요. 제가 회장집에서 자리 잡고 일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집 고용인과 자연스럽게 안면을 트게 됐어요. 그 동네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들은 어느 집이 무슨 회장네 집이고 어느 집은 뭐하는 집이고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몇이 호기심을 갖고 저에게 다가왔죠.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친해진 동네 친구가 하루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자기, 이 회장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고 있었다 했나? 그럼 이 소문 사실인감? 그 집 아들이 엄청난 망난이라서 그 집 손자한테 사업 물려주려고 한다면서? 어? 아니야. 손자가 겨우 우리 딸이랑 동갑내기인데 무슨 회사를 물려받아. 잘못한 거겠지. 그래? 이상하네. 그 집에서 잠깐 일했던 내 친구가 그 집안이 예전에 어떤 일 때문에 완전 콩가루 집안이 돼서 회장이 그 집 아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했는데. 그래? 콩가루라. 콩가루라면 콩가루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어린 손자한테 짐을 지어주려고? 회장님도 생각이 있으시면 그러진 않겠지. 이 근방에서는 제법 많이 퍼져 있는 소문인 듯 했죠. 그도 그럴 게 돈 있는 사람들은 저들끼리 다니느라 바쁜 사람들인데 저희같이 서민들 사이까지 소문이 돌 정도면 거기다 그 회장의 아들이란 사람이 망나니는 맞거든요. 가끔 보면 회사는 다니고 있나 싶을 정도로 해가 한가운데 떠 있는 시간에도 고주망태로 집에 들어와서 저한테 해장국 끓여달라 해놓곤 방에서 코를 드르렁 골면서 잘 때도 있고 해서요. 아직 회장이란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런 아들 대신 손자를 후계자로 키우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었죠. 아무튼 그 회장 집에서 일한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가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바로 저희 8살 난 딸이었습니다. 한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나이인데 정작 엄마는 다른 집 아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딸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미안하단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많이 못 놀아줘서 미안해. 엄마가 학교에 데리러 가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는 안 미안해도 돼.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예쁜 옷 입고 학교 다니는걸? 그런데 더 마음 아픈 일은 말이죠. 딸이 지 아빠를 잃고 난 뒤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이자 아이가 너무 의젓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말하는 제 말에 오히려 항상 딸이 저를 챙기는 상황이 많아졌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서 딸과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대뜸 회장 댁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줌마! 대체 어디 간 거야? 빨리 와서 나 해장국이나 해줘. 나 지금 속쓰리단 말이야. 사장님, 저 오늘 휴무라 딸과 함께 있습니다. 다른 분께 부탁하면 안 될까요? 아니, 아줌마가 해준 해장국 아니면 내가 해장을 못해요. 돈 줄게, 돈. 추가 수당 주면 될 거 아니야. 사장님, 저 정말 오랜만에 딸과 나온 거라 오늘은 딸이랑 시간을 보내야 해요. 미정 씨 요리도 좋아하시잖아요. 오늘은 미정 씨 해장국 드셔보세요. 그럼 딸 데리고 와서 잠깐 해장국만 하고 가. 애한테 이런 멋진 집 보여주면 애도 좋아할 거 아니야.
아줌마 해장국 아니면 싫다고. 안 오면 각오해야 할 거야. 회장 아들은 저를 자를지도 모른다며 막무가내로 굴더니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제가 난감해하고 있는데 딸이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괜찮으니 전화기 속 아저씨 말처럼 잠깐 가도 괜찮다고 엄마가 일하는 곳 구경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날만큼은 온전히 딸과 함께 지내고 싶었는데 딸이 또 이렇게 엄마를 챙겨주는 걸 보니 어떻게 엄마로서 괜찮다 하며 딸의 호의를 물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못 이기는 척하고 딸 손을 잡고 회장님 댁으로 갔죠. 그런데 도착한 회장님 댁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과외 선생님의 사정으로 수업을 쉰다고 하는 바람에 그 회장 손자와 딸이 서로 정면으로 보게 된 거예요. 회장 손자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집에 있으니 너 누구야 하고 소리를 치고 제 딸은 제 옷을 잡아 끌며 엄마 쟨 누구야 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딸에게 회장 아들을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좀 틀어진 겁니다. 회장 손자는 저를 워낙 좋아하고 잘 따르니 제가 딸부터 먼저 챙기는 모습에 심술이 났는지 제 앞에서 자꾸만 보채고 애교를 떨고 그랬어요. 어린애가 관심이 받고 싶어서 말이죠. 그랬더니 제 딸이 그게 좀 불편했나 봐요. 딸이 우리 엄마한테 뭐 해?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아이들이 귀여웠어요. 그러다 사달이 난 거죠. 우리 엄마한테 뭐 해? 우리 엄마 방해하지 마. 엄마 지금 여기 일하러 온 거란 말이야. 뭐? 너네 엄마? 아니야. 이 아줌마는 내 거야.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란 말이야.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야. 흥.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나를 제일 좋아해. 말도 안 돼. 아줌마는 나를 제일 좋아해. 내가 착하다고 했어. 나보고 제일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말했단 말이야. 나는 착하고 예쁘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했어. 그리고 왜 자꾸만 우리 엄마를 너희 집 아줌마라 그래?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야. 아니야. 아줌마 내 거야. 내 거라고. 제가 말했듯이 회장 아들은 트라우마가 있고 결핍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딸이랑 말싸움을 하더니 제 딸 앞에서 저에게 유독 집착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딸 앞에서는 저도 못 이긴다고 생각했는지 급기야 소리를 지르면서 방방 뛰고 울더군요. 거의 발작을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제 딸이 그 모습에 무서워할 정도로 난리를 피워댔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저에게 와서 경고했죠. 사장님이 따님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해도 그렇지. 얌전히 있게라도 해야죠.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뭐 했어요? 저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도련님도 아직 8살에다가 저를 잘 따르니 제가 잘 타이르면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당신 딸은 고작 8살 애겠지만 저기 들어가서 울고 있는 사람은 당신 고용주 자식이야. 당신이 직접 돌봐야 할 사람. 아무튼 2번 다시 딸 데리고 오지 마세요.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당신 자를 테니까. 아마도 해장국 먹고 뻗은 회장 아들이 소란을 듣고 깨서 달려와 난리를 칠까봐 신경이 쓰였겠죠.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제 딸이 회장 손자랑 비교할 수 있냐고 하는 말에는 입안이 썼습니다. 아무리 돈이 사람의 위치를 정할 수 있다지만 저 어린 것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를 쳐댔으니 말이죠. 힘이 없는 못난 부모라 괜히 그날은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큰 날이었네요. 그러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이래로 가장 큰 이벤트가 일어났는데요. 바로 입원 치료를 반복하시던 회장님이 몇 개월 만에 집에 들어오게 된 날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평소보다 일이 굉장히 많았죠. 솔직히 저도 내심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일을 시작하고 처음 뵙는 회장님 얼굴이었으니까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죠. 그렇게 퇴근 시간이 다 된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잔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따라 딸이 또 회장님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한번 왔던 집을 알아서 찾아오다니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또 미안해졌어요. 제 생각에는 자기 엄마인 저를 자기 거라고 우기는 아이가 있으니 약간 질투가 나서 아니면 조바심이 나서 같이 집에 가자고 찾아온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대문 벨을 누른 딸은 인터폰으로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 엄마 일 언제 끝나요? 같이 집에 가고 싶은데. 어찌나 명랑하게 말을 했던지 그 소리가 회장님과 있던 주방까지 닿을 정도였죠. 속으로 어쩌면 좋지 걱정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직장까지 데려오는 일은 썩 좋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제가 우려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애가 참 똘똘하기도 하지. 저기 딸아이 엄마가 이 중에 있나 보지? 얼른 문이나 열어주게. 아이를 밖에 세워둘 셈이야? 아이를 선뜻 안으로 들이라는 회장님. 솔직히 저 아이가 제 딸이다 나서서 말하기는 무서웠지만 제가 우물쭈물 제 아이입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일단은 그래도 고용주가 물어봤으니 대답은 하고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아니 그렇다면 저 아이가 박 기사 딸인가? 그래요. 아이, 뭘 그렇게 긴장하고 그래요? 괜찮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직장에 찾아올 수도 있는 일이지. 어서 들어오라 해요. 안 그래도 매니저한테 한 소리 들었기 때문에 솔직히 잘리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의 말이 제겐 단비같이 느껴졌죠. 이 집 아들네랑은 다르게 회장님은 어딘가 사람 냄새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안색이 어딘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왔다니 얼굴은 한번 보고 싶으셨는지 어서 안으로 들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인터폰을 받던 직원에게 얼른 딸아이를 얼른 들여보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딸아이. 제 딸이 들어와서 엄마 하며 저한테 달려오는 딸의 얼굴을 본 회장님이 갑자기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후에 마시고 있던 찻잔이 떨리면서 찬물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였죠. 전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긴장했습니다. 아가, 이리 가까이 와보렴. 얼굴 좀, 얼굴 좀 보자. 그러면서 제 딸을 부르기에 전 바짝 긴장해서 혹시나 일이 잘못되면 아이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아무런 생각 없이 회장님에게 가는 딸을 계속 주시했어요. 그런데 딸의 얼굴을 꼼꼼히 살펴보던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회장님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는 박 기사의 딸인 게야. 박 기사, 박 기사.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미안해. 무슨 영문인지 저 역시 몰랐기에 이 상황이 황당했어요.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도 그런 회장님의 모습을 보고는 의아하긴 마찬가지였고요. 딸도 제 얼굴을 보고 이 할아버지 왜 울어요? 하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다음 이어진 회장님의 모습에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오열을 하던 회장님은 제 딸아이를 앞에 두고 큰 절을 올리면서 빌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회장님이 진정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집 직원들 모두가 긴장한 상태로 회장님이 진정하기를 기다렸죠. 딸이 제 아빠를 쏙 빼닮았군. 박 기사 얼굴 아주 반박이야. 박 기사가 그렇게 갈 인물이 아니었는데 다 내 탓이네. 내 탓이야. 전 깜짝 놀랐죠. 제 딸이 죽은 남편을 많이 닮긴 했는데 그게 저렇게까지 울면서 절까지 한 일인가 싶었으니까요. 왜 회장님이 제 딸을 보고 제 남편을 떠올리며 오해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내 탓이라니. 마치 예전에 있었던 일이 다 본인이 저지른 일처럼 말하는 회장님. 자신의 운전기사의 장례식에 못 와서 죄책감으로 그렇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래. 내가 자네를 고용하면서 박 기사에 대한 죄책감을 좀 덜어보려고 했지만 박 기사의 딸아이를 보니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구만. 내가 자네 남편 박 기사에게 아주 죽을 죄를 지었어.
왜 본인이 죽을 죄를 지었다 말하는 건지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죠. 회장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고는 그간의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박 기사는 내 손자인 예준이를 살리려다가 변을 당했다네. 내 아들놈이 저지른 실수인데 박 기사가 그것을 감싸다 그만. 회장님이 전한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그날 어김없이 회장 일가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던 남편은 회장 아들의 부름에 어떤 술집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가는 길에 회장 손자의 유치원 하원 시간이 되어 아이를 태우고 회장 아들에게 가게 되었다고. 그러다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왜 앞에 아들이란 인간이 술을 아주 대낮부터 마시고 다니는 망난이라고 했잖아요. 그날도 어김없이 술에 아주 만취한 상태로 남편을 불렀던 거더라고요. 내 아들놈이지만 정말 술에 한 번 빠지면 그 독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네. 항상 그런 아들의 뒷바라지까지 하던 사람이 박 기사였지. 그날도 역시 박 기사가 아들의 부름에 마지못해 나간 날이었네. 그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남편은 그런 회장 아들의 어이없는 요구에도 항상 웃는 얼굴로 일을 하는 회장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소식을 들었던 거죠. 날벼락 같은 교통사고 소식을 말이에요. 제가 들었던 것은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비틀거리던 남편이 몰던 차량이 부딪히면서 차가 주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한 내용이었는데 거기엔 숨겨진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입으로 미안하다는 말 외엔 할 수가 없네. 자네 남편은 오히려 내 손자 녀석의 은인이야. 그때 기지를 발휘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제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내 손자 녀석이 됐겠지. 사고 당시 남편은 최대한 핸들을 조작해 회장 손자를 지키기 위해 운전석 쪽으로 가로수를 박았다 합니다. 그리고 회장 손자의 머리를 남편이 몸을 웅크려 감쌌다고 해요. 속도가 속도인지라 운전석은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남편은 그렇게 하늘로 가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 사건에 앞서 차가 비틀거렸다고 했죠. 거기에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내 자식놈이지만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야. 그놈이 술을 처먹고 박 기사가 운전하는 걸 방해하지만 않았어도. 그 망나니 같은 회장 아들은 또 유명한 게 손버릇이었는데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게 돌변한다고. 그날도 운전을 하던 남편을 어김없이 뒷좌석에 앉아서 괴롭혔다 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 몸부림치던 남편은 최대한 핸들을 잡았지만 차가 비틀비틀댔던 거고요. 마지막 사고의 순간에는 기지를 발휘해 어떻게든 어린아이만큼은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내가 정말 못난 아비입니다. 못난 아들놈이 절대로 이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된다. 내 앞에서 빌고 빌었는데 하필이면 또 그놈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손자의 압이라고 그걸. 내가 정말 자네 가족한테, 자네 딸한테는 할 말이 없네. 아빠를 뺏었으니. 제 앞에서 그 망나니도 제 아들이라고 감쌌던 늙은이의 욕심이자 노망이었다며 자책하더군요. 사실 그 망나니 아들놈은 사고가 난 직후에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을 깨닫고 본인이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했던 것 같았답니다. 직원들한테도 운전기사 놈이 운전을 똑바로 못했다고 그랬지만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엔 멀쩡한 손자, 평소엔 망나니짓만 골라 하는 아들. 나도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꿈에도 몰랐어. 정말 변명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들 녀석이 그 사실을 전부 다 숨긴 걸세. 나도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손자가 병원에서 깨어나고 난 뒤였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난 손자 상태가 많이 이상했대요. 혼자서 바들바들 떨고 소리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직접 손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뭘 받기에 이러냐고. 그러자 회장 손자가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회장님에게 말해주더랍니다. 아빠가 기사 아저씨 괴롭혀서
자동차가 막 빙글빙글 하는데 기사 아저씨가 나를 안아줬어요. 기사 아저씨가 나를 엄청 꽉 안아서 숨 막히고 무섭고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경찰 아저씨들이 나를 꺼내줬는데 기사 아저씨가 안 움직이고 피는 막 흘렸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꼼짝도 안 하고 무서워서. 회장님은 손주의 말을 듣고 바로 그 차 블랙박스 영상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대요. 블랙박스 USB는 망나니 아들이 뒤늦게 정신 차리고 챙기려고 했던 모양인데 다른 직원들이 회장님 명령이라고 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뺏어왔다더군요. 블랙박스에 차 내부 영상은 없지만 대화 내용이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었대요. 망나니에게 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부탁하는 운전기사, 남편의 목소리, 아빠 하지마 하는 손주의 목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뭔가 장난치고 약 올리는 망나니 회장 아들의 목소리, 그리고 커다란 굉음과 예준아 이리와 하는 남편의 목소리. 회장님은 깨닫게 되었대요. 박 기사는 저놈 때문에 죽었구나. 박 기사는 내 손주를 지키다가 죽었구나.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회장님의 지시를 받았던 몇몇 직원들, 그리고 회장님의 아들과 손주 등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아들과 손주를 위해서 공론화를 안 하고 본인 선에서 덮으려고 했대요. 내가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박 기사한테 내 손자와 또래인 어린 딸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외면해버렸네. 고작 돈 몇 푼 쥐어주고. 그저 난 자네를 고용하면서 내 죄책감을 덜어내려 했어. 회장님은 죄책감이 매일 밤마다 본인을 짓누르고 있어서 마음에 병이 생겼다 하네요. 그러다 오늘 제 딸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나니 순간 본인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느꼈다면서 그 뒤로도 제 앞에서 펑펑 울며 미안하다 사죄하면서 절까지 올리더군요. 그러면서 원하는 대로 모든 보상을 해주고 책임지겠다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사고라는 오명을 쓴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받는 것이었어요. 제 남편을 죽게 만든 장본인에게 말이죠. 회장님, 그렇게 제게 원하는 걸 물으시니 답해드립니다. 저는 회장님 아들, 그분이 진심으로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회장은 그 말을 듣고는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는 그것 말고는 원하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제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있었다고 말해주고 싶은 욕망이 컸죠. 저는 회장님의 도움으로 뒤늦게 그의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직원들, 회장님의 며느리, 그리고 회장의 손주까지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태도는 도무지 진심으로 사과하는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사고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혹시 더 원하는 보상이라도? 너! 사과하는 태도가 왜 그 모양이냐? 어떻게 박 기사가 지금 누굴 대신해서 그렇게 된 건데? 아니,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 결국 다 보상 원하고 그러는 건데 아버진 지금 자기 자식이 중요하지 남의 가족이 더 중요하세요? 솔직히 아버지가 그대로만 다 돕고 넘어가면 되는 일을 지금 이렇게 키우신 거잖아요. 에이씨, 이런 고얀... 저 자식 앞에서도 그러다니 너는 정말... 내가 널 믿은 게 잘못이다. 앞으로는 내 덕 볼 생각도 하지 마라. 저는 그의 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과를 들으며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회장은 더 이상 안 되겠다며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조변, 나일세. 내 아들놈이 저지른 갑질들이라는 거 말이야. 다 인정하고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사과한다고 전하게. 이놈 변호 따위 해줄 필요도 없네. 어디서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이 내 아들 탈을 쓰고 앉아 있었어.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아버지 아들 감방에 넣겠다 말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잘못되면 예준이는 어떡하고요?
그렇게 제 자식이 걱정되는 놈이 그딴 짓거리들을 하고 다녀? 너는 아직도 더 당해봐야 한다. 네가 한 짓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놈이 집안만 믿고 설치고 다니는 꼴이 아주 보기 좋구나. 회장님은 단단히 화가 난 듯이 보였죠. 자기 자식이라도 절대 봐줄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회장 아들은 정말 심각하다 느꼈는지 제 아버지인 회장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빌기 시작했고요. 그런 아들을 보고도 회장님은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당분간 회사에서 손 떼라. 고소 들어오거든 알아서 조사나 잘 받아라. 나는 너에게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을 것이다. 네 카드, 통장 모두 다 몰수해버릴 것이야. 그리고 너에게 당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다녀라. 사과받았다는 확인서도 다 받아와. 다 받아올 때까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사과하는 법부터 배운 다음에 인간이 되어야겠다.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냐? 이런 몹쓸 쓰레기 같은 놈. 듣자 하니 회장 아들은 그동안 회사 직원들에게 제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수많은 갑질을 해왔고 결국 참다 못 참게 된 직원들이 이 와중에 단체로 고소를 하겠다고 강수를 꺼내든 거였어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그걸 회장님은 또 덮어주려고 하시다가 이번엔 안 되겠다 싶어 도와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고요. 그 망나니 아들은 아직도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듯 했습니다. 카드랑 통장이랑 막아버리면 저 혼자 어떻게 하냐고요. 돈이 있어야 변호사 데리고 수습이라도 해보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만 봐도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 보이더군요. 그런 자기 자식의 모습에 회장님은 많은 후회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간 자신이 자식을 위해 했던 잘못된 행동이 정말 가치가 없었던 일임을 깨달았겠죠. 회장님은 다른 건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번에 고소를 당해 죗값을 충분히 치르고 자식 앞에 떳떳한 인간이 되기를 바랬죠. 하지만 계속 카드, 통장을 외치며 매달리는 아들을 본 순간 이젠 놓을 때가 되었다 싶었다는군요. 제가 부모라고 자기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생각했다고. 회장 아들은 회장님이 말했던 대로 일단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 숙여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변호인단을 꾸려서 대응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에게 피해를 본 직원들의 수가 상당하더군요. 뺨 맞은 사람, 피 본 사람, 일방적인 괴롭힘 때문에 의미 없는 야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진 사람 등 사유도 다양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나랑 같은 사람이라고? 싶을 정도로 악질인 사람이었어요. 저도 겪어봐서 알다시피 그 사람은 사과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회유도 못하니 사과라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어째 사과 확인서를 제대로 받아오지도 못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돼서 미안하네. 내 아들이지만 정말 형편이 없는 녀석이었네. 박 기사 일도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도 형을 산다고 하니 그걸로 만족해 줄 수 있겠는가? 결국 그는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갑질로 인한 죄도 징역형이 내려지더라고요. 회장님은 쓸쓸한 표정으로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후회가 많은 얼굴이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 녀석 돕는 사람이 있다면 내 가만두지 않는다고 이야기는 해뒀네. 자네가 원하는 사과는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녀석이 형을 살고 나오면 진실된 마음으로 사과를 하지 않을까 싶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내 마음에서도 내려놔야겠지. 회장님이 아들을 돕는 사람은 이 집안에서 아주 내치겠다 으름장을 던졌으니 아무도 회장 아들을 돕는 사람은 없었고 회장님의 며느리마저도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남편에게 눈 꼭 감고 다녀오라고 했다더군요. 사건의 진실을 아는 이가 드물어서 제 남편을 죽음으로 몰 사건은 입증하기 어려워 공론화하지 못했기에 완벽히 속 시원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천륜을 끊어내는 회장님의 노력이 대단하기도 하고 회장님이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하고 노력하고 있으니 저는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회장 아들의 처벌과는 별개로 회장님은 저에게 남편 목숨값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겠다 하더군요. 회장님은 저에게 딸과 넉넉하게 지낼 만한 큰 집을 하나 마련해 주시는 건 물론이고 딸의 교육비까지 전액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적힌 서류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제 딸이 다 클 때까지 본인이 없는 날이 오더라도 제 딸에 대한 지원은 절대 끊지 않겠다는 의지를 서류로서 보여주신 거였죠. 이번 일을 겪고 난 뒤 저는 파출부 일은 관두었습니다. 그리곤 예전 하던 경력을 살려 작은 회사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부탁으로 가끔씩 딸과 함께 회장님 댁에 가서 회장님 손자와 놀아주고 손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어요. 회장님 손자인 예준군은 서서히 회복하면서 만나면 앙숙같이 굴던 모습도 사라지고 지금은 제 딸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중입니다. 거기다 제 딸한테 영향을 받았는지 전보다 한참 의젓해진 모습도 보이고요. 이후 회장님에게 듣기로는 회장 아들이란 놈은 지금 감방에서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호되게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본인은 오히려 이렇게 돼서 마음이 전보다 훨 편안해진 것 같다 하시더군요. 그래도 지병 때문에 가끔 병원을 오가곤 하셨는데 그 횟수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고요. 역시 마음에 있던 병이 해결되니 몸도 저절로 낫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제 남편인 박 기사가 그립다면서 종종 저와 함께 남편 이야기를 나누곤 하네요. 딸아이는 여전히 씩씩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아이 있는 엄마를 배려하는 복지 덕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전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청자님들에겐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게 세상 모든 이야기가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써지긴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청자님들도 회장님처럼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있는 일이 있다면 하루빨리 풀어버리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못한 일에 대한 응어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를 세상이니 말이에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에 다시 찾아온다면 더 좋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